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손진석, 홍준기 기자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입니다. 이게 미국이랑 유럽 경제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책하고 또 여러 전문가 분석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미국이 어떻게 유럽을 이렇게 크게 앞서게 됐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GDP 숫자 비교 이런 걸 넘어서 산업 구조나 또 돈이 도는 방식 그리고 심지어 일하는 문화까지 좀 깊게 파고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흥미로운 통찰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책에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역시 그 경제 규모 차이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GDP가 25조 달러, EU 전체는 17조 달러. 근데 이게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전망이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미국 주 하나가 영국이나 독일 전체 경제 규모랑 맞먹는다니 이건 정말 좀 놀랍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랄까 1인당 GDP로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책 분석에 따르면 EU 평균 소득이요. 미국의 소득 하위권주인 미시시피나 아이다호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유럽이 더 잘 살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 특히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혁신을 막 주도하면서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무슨 복리 효과처럼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죠. 그 빅테크 혁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21세기 핵심 동력이라고 하는 ICT 분야. 이걸 보면 진짜 미국의 독주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운영체제 OS나 웹브라우저, 검색 엔진, 구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미국보다 유럽에서 점유율이 더 높다면서요. 소셜미디어까지 거의 다 미국 기업 천하잖아요. 스카이프나 딥마인드처럼 유럽에서 딱 시작했던 그런 유망 기술 기업들도 네, 맞아요. 결국은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인수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책에서 지적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단순 자본력 문제일까요? 물론 자본력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이 ICT 산업 특유의 구조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랑 승자 독식. 이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장인 정신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강소기업의 강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ICT는 일단 시장을 먼저 잡은 거대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전체를 그냥 확 장악해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책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심하게는 디지털 식민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설명하는데요. 결국 유럽 안에서 자체적인 혁신 동력이 좀 약해지고 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술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기술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나 자본 생태계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시장 환경과 자본 생태계. 그 말씀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자본시장 얘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건 뭐 규모 자체가 정말 비교가 어려울 정도던데요. 애플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프랑스나 독일 증시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크다니 와 이게 진짠가 싶어요. 네, 그렇죠. 워런 버핏이 괜히 유산의 90%를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라고 한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을 막 이끌고 가는 걸 보면 더 그렇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 시장의 차이가 단순히 규모 문제만은 아니에요.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서 돈을 조달하는 방식, 그 근본적인 차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책의 분석을 보면 미국 기업들은 실패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주식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 모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혁신에 투자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유럽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은행 대출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첨단 기술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또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는 이러한 방식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LM이나 바이오엔테크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이 결국 자금 조달을 위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 성장 방식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어떤 체질이나 일하는 문화에서도 좀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책에서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 담은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일자리를 나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불러온다. 이런 비판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심지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입법이라고까지 하던데요. 네, 그런 노동 경직성 문제가 경제 위기 때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생각해보면 수백 개 은행을 그냥 과감하게 파산시켰잖아요. 좀 고통스럽더라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부실을 빨리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유럽은 고용 안정을 워낙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쟁력 잃은 좀비 기업만 양산해서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가 단순히 일을 더 하냐 마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 격차라는 게 정말 단순한 표면적인 숫자를 넘어서는 문제네요. 혁신을 대하는 태도,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 또 위기에 대응하는 철학, 일하는 문화까지 정말 여러 기업의 복합적인 이유들이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시스템의 장단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되는 걸 보니까 참 흥미롭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 단순히 미국이 최고다라거나 유럽은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결론은 아니에요. 추천사에서도 강조하듯이 정말 중요한 건 각 시스템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 있는 거죠.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 아주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그런 고민의 실마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책에서도 짧게 언급되기는 하지만 미국의 그런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는 사실 극심한 소득 불평등 문제라던가 총기, 마약 문제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간과할 순 없죠.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유함이 반드시 국민 전체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21세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성공적인 사회 모델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